다섯 번째 챕터입니다. 유형자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유형자산도 강좌를 조금 많이 쪼개서 갈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11개 챕터 중에 10번째 챕터까지는 시험 범위가 회계가 같고요. 중간중간 조금씩 어려운 난이도 조절은 있지만, 그리고 11번째 있는 챕터만 세무만 해당이 되세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다섯 번째 유형자산은 업무상에서는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직장에 또는 직장을 다니는 과정 중에 몇 년에 한 번 정도 볼까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는 부분이시고, 시험에서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다양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빈도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좌자산은 업무하는 과정 중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다. 우리가 보통 예금 거래라든지 또는 뭐 현금 거래라든지 누구한테 계약금을 줬다거나 내가 받을 돈이 있다거나 이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부피가 뚱뚱한 거고요. 재고자산은 사실상 특수성을 가진 것 빼고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고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상품을 팔거나 제품을 팔거나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성격이 없는 일종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재고자산 자체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업이 아닌 재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회사들. 그러면 재고자산이 있겠죠. 투자자산은 시험에서 유가증권을 참 열심히 당좌자산에 있는 단기매매증권하고 같이 물어보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업무에 가보시면 투자자산도 볼 게가 거의 없어요. 은행에 예금 가입하신 장기금융상품 정도 말고는 거의 빈도가 낮아요. 근데 시험은 참 열심히 냅니다. 자, 유형자산은 많이 볼 수 있는 건 맞지만 내가 발생하는 건수를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생기더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도 무형자산하고 똑같은, 무형자산도 유형자산하고 유사 개념입니다. 다만 우리가 물리적인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구분점이고요. 요즘에는 제조업보다는 대체적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형자산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회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유형이 끝나면 무형으로 넘어갈 건데 무형은 부피는 아주 작아요. 네. 왜냐면 뭐 지적재산권 설명드릴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형하고 유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래서 자산은 유형자산 부분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갖고 가셔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챕터는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이 어떤 의미고 종류가 누가 있는지, 그리고 취득원가 확정하지 못하면 사실상 회계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취득원가를 어떻게 확정할 거냐. 내가 사가지고 왔을 때 취득원가와 내가 만들었을 때의 취득원가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취득원가로 그냥 결정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 취득에 대한 형태별로 회계 처리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취득원가 결정이 달라진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취득원가를 결정을 했어요. 내가 매입했을 때 취득원가를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만들었다, 제조했을 때 취득원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크게 배웠어요. 근데 그 매입을 놓고 봤더니 무슨 부분, 내가 어떤 취득을 했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배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건물을 샀다. 근데 건물을 사고 내 거로 등록을 하려고 보니 아이 취등록세 내세요. 그 얘기는 여기서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 취등록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나오는 뭔가의 행위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동반이 되더라는 거죠. 그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되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게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유형별 회계 처리 부분입니다. 그럼 시험은 대체적으로 이 3번에 대한 취득사항을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취득을 한 뒤에 또 다른 지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지출이 취득 원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회계 처리 방법도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결산 때 우리 가치가 감소된다 사용한 것만큼 그 감가상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유형자산이란 부분을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하는 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역사적 원가주의라는 게 있다. 자, 그럼 역사적 원가주의라고 하는 건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이다. 우리 중간에 1년마다 사업을 개시하고 폐업하고 개시하고 폐업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한다라고 했었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위적인 회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인위적인 회계 기간에 따라서 우리는 결산보고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부에 보여지는 금액은 내가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과거의 금액으로 장부에 올려질 것이다. 그게 역사적 원가라고 했었죠. 그럼 그 역사적 원가로 회계 처리하고요. 사용함에 따라서 내가 주고 샀던 금액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이 계속 감소되는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내가 5년 전에 1억 주고 샀던 에쿠스가 지금도 1억을 받을 수 있느냐 시장에 가서 물어보면 아이 무슨 소리예요. 자동차는 공장에서 출고되자마자 가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동차는 진짜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시트도 벗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몇백이 그냥 빠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의 행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감가상각이에요, 여러분.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에 따라서 취득원가를 무엇해라? 반대로 보내서 정리하는 거. 그래서 상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무슨 부분? 아니, 감가상각으로 끝나면 좋은데, 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시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내 장부 금액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 급격한 손상이 생겼다고 하더라. 그럼 그 손상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 다른 뭔가를 하는 행위가 생겨요. 그 인식 이후의 측정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라는 걸 잠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사용하다가 무엇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겠죠? 근데 이 처분이라는 건 돈 받고 팔 수 있는 매각 또는 양도도 있지만 뭐도 있다? 폐기요. 우리 폐기 처분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야 되는 거 여러분. 근데 업무는요.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감가상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내가 유형자산이 장부에 있으면 결산할 때마다 감가상각을 매 해마다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감가상각에서 배우시는 거고 내가 열심히 사용하다가 팔았다 그럼 처분이라는 분계를 알아야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배우는 거. 그래서 시험은 취득이 빈도가 가장 높고 감가상각은 결산으로 내고 그리고 처분은 무슨 부분? 취득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었던 거 파는 문제도 내야 되겠죠. 그래서 3번과 5번과 7번이 시험에서 제일 많은 빈도이고요. 회계에서는 이 부분을 또 출제할 거예요. 무슨 부분? 나 회계 처리 잘못했어. 제가 아까 취득원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취득원가에 가야 되는 건 결론적으로 자산 처리해야 된다는 거고 취득원가에 가지 않는다는 건 자산 처리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 왜 장부의 선급 비용을 계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 오류 부분이 회계급수에서 참 열심히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저랑 같이 하실 건 무슨 부분을 같이 진행하실 거냐면 우리 1번과 2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형자산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종류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내가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어떻게 결정이 되고 내가 직접 무엇했을 때 만들었을 때 자가 건설했을 때 어떻게 취득원가가 결정이 되는지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이란 부분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면 자산을 취득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재고자산이 될 수도 있고 유형자산이 될 수도 있고 투자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럼 그 요건에 맞춘 부분의 내용을 들어왔을 때 그럼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목적은 뭐였니? 아, 나 그거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사용하는 거였어. 라는 부분. 그러면 내가 생산할 때 사용할 기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운반용 차량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지금 주차장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사업을 들어가서 보니 사업자 등록증이 숙박업으로 되어 있대요. 숙박이라는 건 여러분 누군가 잠을 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숙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건물은 어디로 분류하느냐? 숙박이라고 하는 매출이 발생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누군가한테 빌려주거나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영업활동이잖아요. 그 영업활동과 관련돼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다 뭐라고 부르자? 물리적인 실체가 있다. 그러면 유형자산.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 무형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분명히 우리 앞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 유동이었다, 비유동이었다, 비유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유동자산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산을 취득하면 무엇할 것이다? 장기전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는 무엇한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뭐가 있다? 실체가 있는 자산이다. 눈에 보이는 자산이다. 일종의 재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화폐성이다, 비화폐성이다. 비화폐성, 장기성 자산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자, 화폐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 주고 샀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현재 내 수중에 외화, 미화 10달러가 있다. 그러면 10일 전에 은행에 가서 미화 10달러를 현금을 주고 내가 10달러를 교환해 왔다. 환전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러면 10일 전의 환율과 현재 오늘의 환율이 같을 것이냐? 같지 않아,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걸 화폐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화폐성. 그게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화폐성 자산. 그게 부채 성격을 갖고 있으면 화폐성 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더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앞에 뭘 붙여라? B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이라든지 유형자산이라든지 그리고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으로 대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좌자산에서 비화폐성 자산의 대표적인 건 선급금. 자, 부채 중에 얘가 선급금이 비화폐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채 중에 누가 있을까요? 선수금. 자, 이들은 화폐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래처에 수입하는 과정 중에 10만 불어치를 사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계약금 10%를 내라고 해서 10,000불을 미리 줬어요. 근데 10,000불을 지불하는 시점의 환율과 내가 물건이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고 나머지 9만 불을 결제하는 시점의 환율이 다르다고 해서 미리 줬던 10,000불에 대해서 환율 차이를 내가 보상해 주느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런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과 선수금이라고 하는 이 계약금의 성격으로 돈이 나가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줘서 그것만큼 보상을 하거나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화폐성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 이거 제가 왜 얘기할까요? 뒤에 가면 이게 환율 때문에 이 화폐성 자산이 문제가 되져요. 그때 선급금, 선수금을 세무급세에서 섞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폐성 자산은 당연히 결산 때 해야 될 행위가 있거든요. 근데 비화폐성은 결산 때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영업활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회사가 재화를 무엇하거나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용역을 무엇하는 거? 제공하는 거 또는 타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임대하는 거 또는 자체적으로 무엇하겠다? 사용하겠다. 자, 그런 부분을 기업의 영업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숙박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누구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뭐로 보는 게 맞다. 유형자산의 토지나 건물이 맞다. 투자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회사가 부득이하게 투자 부동산으로 갖고 있었던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공실로 주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면 우리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유형자산의 종류는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자, 일반적인 이제 토지. 여러분, 토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대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임야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전답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자, 여기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잡종지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토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답이 왜 여기 들어와요?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전답이 들어올 수 있어요. 농업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농업회사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갖고 있는 땅은 전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오죠. 일반적으로 대부분들이 토지 그러면 공장 건물 밑에 있는 땅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사무실 밑에 있는 땅. 근데 그 땅만 들어오진 않죠. 임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산이 들어와야 되겠죠, 여러분. 임야, 산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자, 건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무슨 부분일까요? 우리가 땅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땅이 있다라고 하면 그 땅 위에 우리 무슨 부분 올려져 있는 게 건물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땅이라고 표현하시고 여기를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이라고 부르는 부분 또는 건물에 붙어 있는 거 우리 왜 냉난방기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냉난방기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냉난방기는 여러분 비품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품에 들어가는 냉난방기는 여러분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에요.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비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냉난방기가 중앙난방 시스템이다. 우리 왜 주택 같은 경우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자, 그럼 건물 자체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건 건물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그건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뭐 전기나 통신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뭔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 이 건물 부분에 부착되어 있느냐, 부착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건물 부속 설비로 옆에 붙어 있는 부분들 그런 걸 전부 다 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여러분 상가라는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상가라는 것도 건물이죠. 여러분 주택도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주택 임대업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라는 건 주택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고 싶으신 분들은 건물에는 상가만 처리를 하고요. 주택이라는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 쓰는 분들이 있어요. 별도로 구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열었는데 유형자산에 주택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네. 주택이라는 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도 건물로 보시는 거. 자, 구축물은요. 우리 왜 한동안 이런 건물 유행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건물이라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이 두 개 건물이 쌍둥이처럼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중간에 통로를 만들어서 무엇하는 거? 이동할 수 있는 거 만든다는 거. 그러면 요 연결하고 있는 다리라든지 통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런 게 대부분 구축물이죠. 또는 우리 회사 사옥 앞에요. 우리는 이런 회사입니다. 라고 해서 뭐 전광판을 크게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무슨 부분,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표지판 설치하는 것처럼 들어와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이제 구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량이라든지 뭐 저수지라든지 뭐 굴뚝이라든지 뭐 정원 설비도 구축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 토목 설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구축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과 구축물을 합쳐서 여러분 건축물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건축물. 그러면 이게 건물과 구축물을 묶어서 부르는 거예요. 자, 기계장치는 말 그대로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쉽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계라든지 또는 운송 설비와 기타의 부속 설비 등을 일반적으로 기계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와 장치의 합쳐진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는요, 발이 달려서 운송이 가능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승용차라든지 뭐 트럭,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여러분 우리 모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뭐 오토바이 쓰시는 분들도 많죠, 여러분. 뭐 이륜 자동차라고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륜 자동차도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비품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저랑 수업하는 과정 중에 컴퓨터로 교육을 듣고 계시겠죠. 그럼 그 컴퓨터가 뭐예요? 대표적인 비품. 그리고 온풍기, 에어컨, 뭐 책상, 의자, 정말 맞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때 직기비품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뭐냐면 내가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있다. 근데 여러분 건물을 우리는 15일 만에 짓고 30일 만에 짓고 이러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최소 몇 개월 내지는 우리가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뭘 주더라? 돈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짓고자 하거나 하면 나는 계약금을 걸고 우리는 1차 중도금을 주고 2차 중도금을 주고 3차 중도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중도금을 주거든요. 그럼 그때 회계처리를 뭐로 할 거냐? 계약금은 미리 준 돈이니까 선급금이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유형자산과 관련돼서 미리 주는 계약금, 중도금은 뭐로 가신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가요. 대체적으로 저희는 이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 짓는 것만 대부분 시험에서 많이 내기는 해요. 근데 건물만 들어오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계를 써야 되는데요. 기계를 제작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분들한테 뭘 할까요? 우리는 제작에 대해서 주문을 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작에 대한 주문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요거 무슨 법은 끝나는데 6개월이 걸린대요. 그리고 너 이 제작한 주문 기계가 얼마짜리인데 10억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분들이 이 돈을 한꺼번에 받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계약금을 10%를 걸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는 1차 중도금은 몇 퍼센트 완성이 되면 나는 30%를 지불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50%를 주고, 그리고 그 다음 뭘 하겠다? 잔금을 줄게. 이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 10%에 대한 거 1차 중도금 30%, 2차는 50%.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90%가 나갔네요. 나머지 잔금은 10%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2차까지 나간 부분의 회계처를 뭐로 간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아직 건설이 무엇되지 않았다? 완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지불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건설 중인 자산을 처리해라. 그리고 잔금을 치른다라는 얘기는 내가 무엇되었다? 건설이 완료되었다 이 얘기겠죠. 그럼 그 완료된 시점에,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건설 중인 자산을 어느 변으로? 대변으로 보내서 상계 정리하시고 차변에 건물이면 건물, 기계이면 기계장치라고 회계 처리하셔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형자산 종류예요, 여러분. 뭐 유형자산 종류는 이거 말고도 또 들어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시면 이게 나왔으니까 시험에서 낸 적은 없어요, 여러분. 뭐가 고민일 거냐면 대부분 이제 여기서 들어보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저희는 지금 현재 숙박업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숙박. 아니 그럼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와 건물은 토지 건물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법은 미술품을 구입했다고 얘기를 해요. 미술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들이 숙박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별이 5개가 있다. 막 조금 비싼 호텔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 호텔들 가보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여러분? 하루 숙박비가 1,000만 원 넘는 방도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달아놓는 미술품들도 여러분 고가 미술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숙박하는 과정 중에 제 부주의로 미술품을 훼손하잖아요. 그럼 제가 배상해야 돼요. 법적으로.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거 문제되면 무엇하게 돼요? 그 미술품 본인이 구입하기도 해요. 어차피 그 미술품 배상해야 되니까 내가 가져가도 되는 거거든요. 돈을 집으로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미술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환경미화 목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환경미화 목적으로 미술품 구입한 부분은 1,000만 원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법인세법에서는. 근데 어쨌든 1,000만 원이 넘어갔든 2,000만 원이 되든 1억이든 간에 그 미술품은 내가 개인적으로 산 게 아니라 회사에 이런 전시품의 목적 또는 뭐 호텔 같은 경우에 앞에 데스크 쪽에 가보면 좀 넓은 데들이 있죠. 호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 왜 유리관 같은 거로 하고 만지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테두리 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미술품도 여러분 고가품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미술품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냥 비품 처리하시면 되세요. 근데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술품은 여러분 지금 보시면 토지는 뭐라고 써드렸냐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라고 써드렸어요. 토지는 가치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일반적으로 토지는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건물은 내가 지은 지 1년 된 우리 신축된 지 1년 된 건물, 10년 된 건물 모든 조건이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20년 된 건물. 여러분이 생각해봐도요. 아파트를 놓고 생각해보면 되시잖아요. 자, 1년 된 건물과 10년 된 건물과 20년 된 건물 누가 더 비쌀까요? 당연히 신축 시 1년밖에 안 된 건물이 더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10년이 됐으면 그만큼 낙후가 됐을 거니까. 그렇죠? 그럼 가치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산들은 사용함에 따라 우리가 뭐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뭐가 되더라. 가치가 감소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토지는 내가 토지에 곡식을 심었다라고 해서 이러면 그 토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뭔가의 사유가 발생이 되면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가치가 감소된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감가상각이라는 행위를 하는 건 내가 일단은 무엇 해야 된다? 사용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건설 중인 자산은 사용을 시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도 짓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설 중인 자산도 무엇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미술품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미술품은 여러분 내가 투자 목적을 조금 갖고 있었다. 그럴 목적은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마음속에는 뭐 환경미화 목적을 샀다라고 했을 때 미술품의 가격이 올라가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있어요. 그러면 뭘 빌어야 될까요? 네, 화가가 사망하길 비시는 게 빠를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현존 화가의 미술품 같은 경우는 그림을 더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화가의 미술품과 살아있는 현존 화가의 미술품의 가치는 당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명세가 조금 있는 사람들의 미술품 같은 경우엔 사망하면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죠. 네. 그러면 미술품도 실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기보다는 어떤 경우도 더 많아요? 올라가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업무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업무 때문에. 왜냐면 시험에서 이것까지 내면 우린 머리가 터져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많아 죽겠는데. 그래서 이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회사에 가셔서 혹시라도 미술품이 있으면 요거 조심하실 것. 그리고 이 미술품이 뒤에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지나가는 말처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의 규정이 또 하나가 있다. 그래서 유형자산으로 들어와서 미술품 계상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미술품을 비품이라는 거로 많이 처리해 놓거든요. 근데 유형자산 처리했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미술품을 니네가 처리해 놨지만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한다. 그 부분은 누가 봐도 투자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술품이 고가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로 비자금 조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미술품 한 점당 1,000만 원까지예요. 근데 그게 넘어가지면 우리는 그게 유형자산이라고 주장을 해도 세법에서는 유형자산을 인정을 안 하고요. 투자자산으로 가요. 그럼 그 투자자산은 또 다른 페널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업무에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시험은 전산세무 1급을 응시하게 되면 그 부분이 출제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 유형자산에 죄송해요. 투자자산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유형과 무형은 계속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는 업무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부업자도 아닌데 투자라는 거잖아요. 돈놀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시험은 우리 감가상각 대상에 안 들어오는 건 토지, 건설 중인 자산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것만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자산 취득 원가입니다. 외부에서 샀을 때 돈 주고 외부에서 구입하는 거. 그러면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면 제가 얼마 주고 샀습니다라고 하는 매입가액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쵸? 얼마 주고 샀다라는 부분. 그래서 내가 산 거, 돈 주고 지불한 매입가액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무슨 부분? 나는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부대 비용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 부분 무엇 하신다? 가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산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제세공과금 말고도 우리가 봐야 될 조건들이 상당히 많다예요. 자, 왜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을 샀다? 그러면 취득록을 하니까 취득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나오지만 그거 말고도 제가 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고 했죠. 근데 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기계를 샀어요. 기계는 취득록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기계를 공장까지 들어와서 운반하는 데 들어간 운반비가 있는데 그 운반비를 우리가 부담했대요. 그럼 그 운반비도 취득 원가로 가야 되겠죠? 취득 시 부대 비용이니까. 그리고 기계를 설치를 하고 이게 신기계이다 보니까 기계를 제작한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와서 뭘 해줘야 된다?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시운전이라고 해요. 그럼 그 시운전하는 과정 중에 또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취득 시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중에 굵직한 거 또는 회계 기준에 명문화시킨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셨을 때 그것도 고민할 부분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업무상에서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매입가액에 가산해야 되는 부분은 유형자산이 무슨 부분?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발생된 취득 부대 비용을 모두 다 더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시운전비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누구는 빼라? 우리 조기 결제를 하게 되면 매입 할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매입할 때 10억 주고 샀어요. 그리고 제가 어음으로 갚기로 했어요. 근데 그들한테 어음으로 주려고 했더니 무슨 부분? 아우 저희요. 무슨 부분을 주시면 현금으로 주시면 무엇하겠다. 저희 그 10억에서 10% 빼드릴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어음이라는 건 일정 기간 뒤에 또 몇 개월째 어음을 주는 건데 현금을 좀 바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조기 결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내가 3개월 뒤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2개월 만에 준다. 그럼 10% 빼주겠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9억만 지불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1억이 뭐가 된다? 조기 결제에 의한 할인이 돼요. 그래서 매입 할인이 있으면 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할인은 무엇한다? 뺀다. 우리가 대부분 매입 할인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재고 자산만 있는 거로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조기 결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취득 시 부대 비용 별 달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시험에서 매우 출제 빈도가 높다. 사지선다 출제도 많이 내지만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무엇으로? 회계 처리 부분으로 나오겠죠. 그럼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무엇하셔라? 가산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부분이 된다? 우리 계정 과목을 유형자산으로 쓰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물을 사면 건물이라고 회계 처리하고 토지를 사면 토지라고 회계 처리하고 기계를 사면 기계 장치라고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처리해라. 그러면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이 있거나 설치비가 있었다. 제가 아까 기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그 기계를 설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별도의 비용이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도 취득원가 가산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설치하는 과정 중에요. 우리 회사 직원이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설치하는 전문가가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하루 만에 설치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머무르는 시간에 들어가는 숙박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외국에서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종업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머무는 장소에 숙박비를 우리가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 또는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 체류비를 우리가 또 대주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비용도 취득 시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그것도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만 배우지만 그 부분이 내용을 따져보면 용어는 얼마든지 다른 거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운송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운송비라든지 취급비. 제가 해외에서 기계를 수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운송비나 취급비에 누가 들어갈 수도 있다? 보험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로 운송해서 들어오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보험 가입을 할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운송비하고 취급비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제가 수입한다라고 하면 관세도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관세도 취득원가에 가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다. 자, 그리고 제가 건물을 짓는다 또는 기계를 제작한다. 근데 건물을 짓거나 기계를 제작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설계비 성격의 지불한 돈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취득 원가로 가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건물이 더 많긴 하겠지만 또는 건물 말고 여러분 배를 건조하는 과정 중에요. 이 설계비가 따로 나가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었다라면 그 부분도 취득 원가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린 보편적으로 건물을 많이 보게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차입 원가잖아요. 차입의 의미가 뭘까요? 은행에서 돈 빌린 거예요. 그러면 차입금이 있었겠네요. 그럼 그 차입금에 뭐가 발생한다? 이자가 발생하죠. 그럼 그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이자 비용을 무엇해라? 원가 가산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뒤에 가면 유형별 회계처리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 수업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 원래 원칙은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거기에 다만자가 붙는 거예요. 무슨 부분? 자본화 대상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너는 취득 원가로 갔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무조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자, 그리고 내 거다라고 하는 표시를 내는 게 있죠, 여러분. 내가 뭘 샀다? 토지를 샀다. 내가 뭘 샀다? 건물을 샀다. 내가 또 뭘 샀다? 차량을 구입하였다. 나는 선박도 구입한 적이 있다. 나는 비행기도 구입한 적이 있다. 모두 다 무엇한다? 내 거라고 표시를 내줘야 되죠, 여러분. 소위에서 영역 표시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들은 뭐가 발생해요? 우리는 지자체에 가서 대부분 구청에 가시죠. 네, 지자체에 가셔서 취득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와 관련해서
취득과 등록 면허세가 들어오죠.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 뭐 이렇게 따로따로 받았죠. 근데 지금은 취득세 안에 등록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등록세가 없어진 줄 아시더라고요. 안 없어졌어요, 여러분. 취득세 안에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등록세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취득 등록 면허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취득세 등과 관련된 우리 제세 공과금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은 취득 원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같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산세도 취득 원가냐. 재산세는요. 취득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세금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과정 중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보유세라고 하죠. 보유세. 그래서 보유세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내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국가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무엇을 사라고? 유가증권을 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공채 등을 무엇하더라? 매입하게 되더라. 그러면 이때도 취득원가 가산하는 부분이 들어오더라. 그럼 그게 누굴까, 여러분? 토지, 건물, 차량, 선박, 비행기. 이것도 별도 회계 처리 따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1번, 2번, 3번, 5번은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여러분? 나 설치비 얼마 나갔어? 나 운송비 얼마 나갔어? 설계수술 얼마 줬어? 이거로 그냥 끝나요. 그런데 우리 무슨 부분?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 비용은 제가 원칙은 이자 비용이라고 했고 원가에 가산하는 게 따로 있다겠죠. 그럼 그걸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번 내용이랑 6번 내용은 뒤에 유형별 회계 처리에도 다시 합니다. 네,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가증권을 법적으로 반드시 사야만 사실상 여러분 업무상 흐름도는요. 유가증권을 사지 않았어도 제가 취등록과 관련돼서 얼마 취득세 나왔어요. 등록세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고지서를 바로 발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내 거로 등록이 되려면 반드시 내가 등록과 관련된 기간 내에 이 유가증권을 사야 돼요. 그래야 내 거 명의로 등록이 완벽히 끝나져요. 그래서 대부분 구청에 가면 누가 있더라. 농협이 있거나 뭐 또는 우리은행이 있거나 무슨 은행들 출장소가 나와 있죠. 아니 왜 그 구청 옆에 쿠티어 출장소가 나와 있느냐. 유가증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가증권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딴 데 가서 사지 않죠. 그래서 이 유가증권을 사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제 매입 채권으로 기억하셔라. 강제성을 띈 거예요. 제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사야만 등록이 되져요. 그래서 강제 매입 채권. 근데 문제는 한 구자당 사실 이게 10,000원 단위라고 하지만 5,000원으로 끊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한 구자당 지금 현재 5,000원 단위로 5,000원 아래쪽에 얼마 미만이면 버리고 얼마 5,000원 위쪽에 있으면 얼마 이상이면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올려요. 그래서 한 구자당 5,000원 단위로 끊어서 움직이는데 그 구입하는 금액이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공정가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구자당 5,000원 단위로 끊어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액면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 사게 되어 있어요. 구자당으로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매입하는 금액이랑 시장에서 움직이는 현재 가치, 여러분 현재 가치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시가, 또 다른 말로 하면 공정 가치. 자, 그 금액인데 이 공정 가치와 금액이 같다 다르다? 다르거든요. 100% 불일치해요, 여러분.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5,000원짜리 한 구자를 샀어요? 그런데 현재 가치는 4,500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나는 500원을 더 줬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 유가증권은 제가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에 누구는 매입가액은 뭐로 회계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걸 제가 왜 강조했을까요? 여기에 같이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6번이에요. 실무자들 질문 정말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분계 처리가 틀린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소위 말해서 녹색창에 가서 검색을 정말 많이 하세요. 실무자들이. 검색하신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검색이 맞는 경우가 있고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 분계 처리가 틀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내 사업의 대금 결제 부분 때문에 취득하는 건지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반드시 왜 샀는지도 따져보셔야 되고 회계처리를 뭐로 맞춰서 해야 되는지도 반드시 찾아보실 것. 그래서 요건 회계처리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이 인터넷에 있는 회계처리가 실제로 100을 놓고 봤을 때 10% 정도밖에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은 분계가 틀려져 있는데 정말 많은 정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시는 건 좋은데 정확한 정보인지를 아시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매입가액은 공정가치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공정가치.
근데 대부분 회계 처리를 뭐로 가라고 되어 있다? 공정가치가 아니고 여러분 5천 원으로 회계 처리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 500원을 뭐로 가야 된다? 차액이잖아요. 이 500원이 취득 원가로 가요. 그래서 토지를 샀다? 토지. 건물 샀다? 건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4,500원만 뭐가 된다? 유가증권의 회계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자, 그 다음 7번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원가. 자, 이런 걸 우리가 대부분 시운전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해요. 시운전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 얼마나 재밌냐면 기계를 돌려서 테스트를 하고요. 시제품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뭐 나오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필요하다. 그럼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가서 기름을 넣었겠죠, 여러분? 그럼 그 주유소에서 구입한 기름, 뭐 등유가 있다, 휘발유가 있다,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값은 취득 원가이냐, 아니면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게 맞냐, 이런 걸 물어봐요. 취득 원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시운전과 관련돼서 들어간 주유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름 샀다는 얘기 여러분. 근데 그 주유비가 7만 원이었다라고 시험지에 나와져 있는 거죠. 분명히 시운전비라고 써 있고요. 그럼 이 7만 원은 뭐라고 회계 처리해야 된다? 기계장치가 답이라는 거예요.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쓴 돈이라는 거.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비용 처리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시운전비예요, 여러분. 다만 이 시운전비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실제 시장에 팔아야 되는 제품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생산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부분 전체를 시운전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올 것이다. 우리 생산된 시제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제품을 그냥 테스트만 하고 시제품 나온 거로 그냥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제품을 무엇하기도 하더라. 팔기도 해요, 여러분. 매각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간 시운전비가 500만 원이 들어갔다. 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5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제품에 대해서 무엇한 거? 시제품 매각이 있었다. 그래서 매각한 금액이 4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시운전비 500만 원을 기계장치로 처리를 했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금액을 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계장치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얼마이다? 100만 원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발생되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시운전비 발생됐을 때 차변에 뭐라고 쓰시고 기계장치라고 쓰시고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 50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제품 매각을 해서 제가 돈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각한 4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엇 하시면 된다? 그럼 차변엔 돈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럼 대변은 뭐라고 쓰시면 돼요? 기계장치를 감소시켜 주시면 돼요. 회계 처리하는 시점이 다르면. 그래서 기계장치 400만 원을 감소시켜 주시면 결론적으로 500에서 400을 빼니까 기계장치 금액은 얼마? 100으로 끝나는 거죠.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1, 2, 3, 4에서 100만 원이 답이 되겠지만 회계 처리는 동시다발로 내지 않는 한 각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얼마나 재밌냐면 1번부터 8번까지 거래 상황이 한 날짜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은 한 날짜에 모든 상황이 나왔다고 정리해서 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계장치를 증가시켰다가 감소되는 사건이 생기면 대변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따로따로 나왔다? 그럼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동시에 나왔다? 100만 원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렇게 정리하실 것. 그래서 이 순 매각 금액은 빼야 되는 겁니다. 차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8번째는 이론에도 낸 적은 있지만 전산으로 낸 적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유형자산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업을 하고요. 유형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저희는 모두 다 철수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무슨 얘기가 등장이 되냐면 그러면 너네가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기 전의 상태가 있지 않느냐? 그 전 상태로 무엇 해달라? 회복시켜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원상 회복을 위한 복구 원가라고 합니다. 그럼 요 부분도 무엇했어야 된다? 취득 원가에 가산했어야 된다. 그러면 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건물을 빌려 쓰시잖아요. 그쵸? 임차인의 입장이에요, 제가. 그럼 제가 건물에 들어가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건물에 들어가서 봤더니 요만큼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로 쓰겠다고 구조를 바꿔놓고 또 여기도
구조를 딴 거로 바꿔놓고 이 자리도 구조를 딴 거로 바꿨답니다. 그럼 제가 들어올 때는 원래 그냥 네모난 상태였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가벽을 세우든 뭔가를 세워서 다 구조를 바꿔놨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무엇하게 되면 임차인이어서 요거를 해놓고 제가 무엇하게 되면 퇴거하게 되면 무엇 하셔야 된다? 본 상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복구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 하셔라? 취득 원가로 보셔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음식점을 하거나 또는 뭐 학원을 한다. 그러면 강의실을 다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구분되어 있는 데들이 아니면 그럼 그거 파티션 작업하면서 여러분 가벽 다 세웠죠? 그리고 밑에 전선줄 다 깔았죠? 근데 그들이 실제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빠져나가면 그거 다 철거해야 되죠, 여러분. 그럼 철거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철거비 싸지 않아요, 여러분. 조그만 음식점이어도 철거하는데 몇 천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왜 그 쓰레기 소각장들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땅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 지자체에서. 그래서 들어올 때 그 인근 주민들한테 뭐 줘요, 여러분? 보상금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보상금 타결이 안 되면 아예 들어오지 못하죠. 그럼 보상금 타결해서 보상금을 지불하고 제가 몇 년을 빌려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사용한 다음에 나갈 때 무엇 해야 된다? 그 전 상태로 똑같이 맞춰놓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탄화 작업을 하든 뭔가를 하고 나가셔야 돼요. 원자력 발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그 전 상태로 바꿔놔야 되면 그거 다 철거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철거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러면 그 철거 비용도 다 뭐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취득 원가라는 거죠. 건물이었다라면 건물로 들어가고 그 부분이 설비 쪽하고 관련돼서 들어간 거였다라면 기계장치 쪽으로 넣어놨었겠죠. 또는 구축물 쪽에 들어간다면 구축물에 취득 원가가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도 이 생각을 하세요. 무슨 분? 근데 차변에는 유형자산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그쵸? 건물이면 건물, 구축물이면 구축물에 그래서 제가 유형자산 쓰시라고 했어요? 그럼 대변에 뭘 쓸 거냐라는 부분. 대변에 여러분 별도의 계정이 있어요. 이 복구 충당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성에 해당되는 부채 계정 하나 만들어요. 복구 충당부채라는 거 하나 만들어 쓰고요. 실제 이제 돈이 지불이 되면 대변에 있었던 거 차변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대변에 실제 돈 나간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8번은 일반적인 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취득 원가로 갈 수 있는 이 복구 원가가 있고요. 취득 원가로 가지 않고 그냥 철거비 자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이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니 전선 배선 공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선 공사했다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깔 때도 비용이 들어가고 철거할 때도 비용이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복구 원가에 가산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회사의 사업적인 성격을 좀 따져보시고 가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8번은 폐기 처리 문제는 현재까지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상에는 좀 보실 일이 있어서 그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을 보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아까 보유 중에 발생되는 부분들 조심하셔야 하겠어요. 그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건 보유세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창고에 뭔가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해서 창고비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창고가 구입하는 과정 중에 들어온 거라면 모르겠지만 구입 후에 들어간 거라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험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2번 얘기할 때 여러분 운송과 취급비라고 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무엇하게 되면 수입하게 되면 이때 나오는 부분의 비용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취득세 등과 관련된 제세공과금만 써드렸지만 제가 관세라는 것도 사실상 세금이 여러분. 그럼 관세도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운반비뿐만이 아니라 뭐도 나올 수 있다? 우리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뺀 일반적으로 취득 후 이후에 발생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건 이후 발생이거든요. 그래서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료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취득 원가로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보험료 처리하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왜 화재보험들 가입 많이 하시거든요. 화재보험. 그럼 자동차, 건물, 기계장치.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나 동산에 우리 재산의 피해를 대비해서 무엇한다? 보험 가입하죠. 그럼 그런 부분 다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얘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회계처리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차변에 자산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벌써 했으니까요. 뭐 샀는지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 보시면 자, 무엇할 목적? 공장을 증축할 목적. 자, 그러면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뭘 샀다? 토지를 구입하고 자, 대금은 얼마에다? 5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무엇하였다? 2차였다. 그럼 여러분, 우리 공장을 증축할 목적으로 토지 샀으니까 무슨 자산? 유형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을 증가시켜 주시고 보통 예금 무엇 하셔라? 감소시키셔라. 그래서 차변에 토지 500만 원 기록하시고 대변에 보통 예금 500만 원 감소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적인 분계예요. 자, 그런데 취득과 관련해서 뭐가 발생되었다? 부대 비용이 발생되었다. 당연히 여러분 시험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땅을 사고 대금을 주는 시점하고요. 토지를 내가 등록하겠다고 지자체에 갔던 시점이 같지 않아요. 근데 시험을 그걸 같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모두 다 취득원가로 가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업무는 같다 다르다? 100% 다르죠, 여러분. 네. 대금 주는 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예요. 그리고 취득록과 관련된 건 그들한테 대금을 주고 나서 이후에 명의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따로따로 나오는 게 일상적인 현상. 시험은 같이 주면 그냥 같이 간다. 자,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무엇이 발생됐다? 취득세 등과 관련된 제세 공과금이 발생됐다. 분명히 취득과 관련하여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1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니까 뭐로 가야 된다? 토지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를 증가시켜 주시고요. 대변에 현금을 무엇 하셔라? 감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인 토지를 기록해 주시고 10만 원, 그리고 자산의 감소인 현금을 기록해 주시고 10만 원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 회계 처리 끊임없이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들어가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외부 구입했으니까 여러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 얘기하면 되겠죠? 네, 자체 생산. 그러면 자가 건설 중입니다 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 그럼 취득 원가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 아, 내가 지금 만들고 있다. 내가 짓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남한테 무엇 할 수도 있다? 위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 건물 같은 경우 대부분 외부에 무엇해 여러분? 도급을 맡겼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무슨 얘기할 때요? 건물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도급 전문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급 공사가 전문입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한테 대부분 맡기게 되죠. 네. 본인들이 직접 짓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건설이나 또는 제조에 사용된 뭐가 있을 것이다. 재료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시멘트를 얼마 썼다. 철근을 얼마 썼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직접비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 쓴 재료 원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노동이 들어갔겠죠.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직접 들어간 임금이 있을 것이다. 그걸 노무원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산하거나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기도 필요하고 그쵸? 네, 그리고 무슨 부분들 우리 전기만 있어서 되나요? 우리 종업원이 일을 하면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복리후생적으로 식대를 제공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런 걸 제조 간접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에 우리 무슨 부분? 우리 건물 지었어요. 그러면 취득세 등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나는 무슨 부분? 지금 현재 설계 관련된 건 위택에 썼다. 그럼 설계비가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도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취득 부대 비용을 무엇해라? 가산해라. 그럼 저희는 외부에 도급을 맡겼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공장 건물을 짓는다고 할게요. 그래서 건설 원가가 발생했다. 우리는 공장 건물을 무엇하는 신축하는 공사대금 중 계약금 5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공장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계약금 여러분, 그럼 계약금과 또 누가 있었죠? 중도금. 중도금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얘기할 거라겠고요. 그래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는 아직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니까 뭐라고 쓰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자. 그래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5만 원. 근데 뭐로 지급했다? 현금. 그럼 현금 감소시켜 주시면 되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을 지급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차변에 계속 건설 중인 자산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뒤에 건물이 무엇되었다? 완공되었다. 결론적으로 100%가 됐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제가 무슨 부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아놨던 누적적인 금액이 있겠죠, 여러분. 누적적으로 쌓아놨던 금액을 무엇 하셔라? 완공된 시점에 상계하셔라. 여러분, 상계라는 건 반대로 보내셔라. 그래서 상계한다, 반제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겠죠? 그래서 그거 보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장 건물이 완공돼서 공사대금 잔금 얼마? 잔금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그럼 현금 감소시켜 주시고 건설 중인 자산을 무엇하였다? 건물로 대체했대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두 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5만 원만 있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이 있으시면 제가 왜 누적을 강조하냐면 계약금 주고 잔금 바로 치르지 않아요. 중간에 분명히 중도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엇 하셔라. 총계정 원장에 가시거나 또는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무엇 하셔라. 잔액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든지 이건 거래처 원장보다는 전체 계정을 보는 총계정 원장이 좋겠네요.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 누구를 건설 중인 자산을 무엇 하셔라. 확인하셔라. 그리고 나서 무엇 한다? 대변으로 보내서 끝낸다.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갑니다.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요.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 5만 원이 있었고 잔금 25만 원을 지불했죠. 그래서 내 건물은 얼마이다? 지금 30만 원짜리가 생겼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30만 원 기록해 주시고요. 차변에 있었던 건설 중인 자산 5만 원은 대변으로 보내서 무엇한다? 상계하셔라.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현금 25만 원 지불한 거 정리.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다만 추가되는 게 뭐냐면 제가 건물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건물은 제가 무엇 할 거예요, 여러분? 구청에 가서 지자체에 가서 무엇 할 것이다? 이 등록할 거잖아요, 내 명의로. 그러면 우리 이 부분 때문에 또 뭐가 생긴다? 제세 공과금이 나오겠죠. 그럼 그 제세 공과금도 무슨 처리한다? 건물로 처리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가건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준 돈뿐만이 아니라 취득하는 과정 중에 부대 비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검토하는 거 여러분들 무엇하지 마셔야 되는 놓치지 마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정리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취득 원가까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취득 원가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유형별 회계 처리를 할 건데요. 유형별 회계 처리가 9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저희 93페이지까지 있는데 요건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갈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좌 같은 경우는 무슨 부분이고 회계급수까지 해당이 돼요. 회계, 세무 다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세 강좌로 나눠 간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강좌 같은 경우는 세무급수부터 이제 시험 출제가 돼요. 그래서 AT가 되게 사랑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강좌를 3개로 쪼개서 우리 유형별 회계 처리를 다음 시간부터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